이렇게 여러 가지 기존의 사이퍼펑크들의 연구 자료와 노력들을 합쳐서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의 논문이 공개되었고, 보면은 제네시스 오브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다라고 되어 있고, 수량은 50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2009년 1월 3일 저녁 6시 15분에 생성되었다라고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근데 굉장히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져서 네. 가격 가치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네, 1달러면 1309의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작은 금액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날개를 다준 것이 결국은 금융위기다라고 우리가 첫째 날 공부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서 세계 4대 투자은행 중에 2개의 은행이 파산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또 돈을 추가로 찍어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결국은 이 위기를 벗어나는 건 정부가 결국 이득을 보고 나머지 모든 피해는 국민이 져야 되는 사회가 지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이 결국은 비트코인을 세상에 나오게 해주는 계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것이 문제다라고 배웠는데, 그럼 비트코인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주 특징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마음껏 찍어낼 수가 없어요. 총 제한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을 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비트코인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거의 지금 끝까지 온 건가요? 83% 정도 나왔죠. 2100만 개인데 1700만 개 정도가 채굴로 발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발행이 된 상황이고 3월 26일자로 보면은 4,000불 정도 되는데, 와, 오늘 날짜로 보면은 또 갭이 좀 크네요. 네, 무려 한 달 정도 전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네, 현재 가격과 발행량을 다한 전체 시총은 굉장히 큰 형태의 달러를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발행량도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보상에 대한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면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보상은 줄여나가는 정책을 씁니다. 네. 시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아주 가치가 낮았을 때 주는 개수와 지금 가격이 높은 게 개수가 똑같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가격은 높아지면 발행량이 줄어드는, 오히려 발행량이 줄어서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감기라고 합니다. 보상을 반씩 줄여나가는 거죠. 주기별로. 약 4년 정도의 주기로 줄여나가는데요. 처음에 2009년에 채굴이 시작됐을 때는 채굴을 했을 때 보상으로 50비트를 받았었는데, 첫 번째 반감기 때 50%가 줄어서 25비트가 남았고, 두 번째 현재 시점에서는 12.5비트를 받고 있고요. 아마 내년 5월을 예상하는데 내년 5월에 반감기가 된다면 채굴로 받는 보상은 6.25비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날짜를 이렇게 카운트되고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최초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개발을 했을 때의 어떤 그때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비트코인을 개발했던 나카모토 사토시는 세상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나는 은행도 필요 없고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세상에 알렸어요. 그리고 유명한 암호학자와 암호 연구자 그리고 사이퍼펑크들에게 각각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괜찮은 거예요.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보냈더니요, 그냥 거의 스팸 메일 취급을 당한 거죠. 아이고. 저명 암호학자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런 메일을 보냈지 하고 그냥 버려버렸고, 아마추어 연구자들은 읽어봤는데 좀 시기에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섣불리 동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사이퍼펑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현상이려니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2009년 1월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제네시스 블록으로 세상에 나왔죠. 그래서 나왔고, 자, 여러분들 사이퍼펑크라든가 암호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이중줄 문제도 내가 해결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탈중화가 되어 있고 저는 이걸 다 완성했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어요. 라고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시 메일을 보냈더니요, 또 다 무시를 했는데 사이퍼펑크 일원 중에 할핀이라는 사람이 레알? 그리고 답장을 보낸 거예요. 정말? 그러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최초의 회신이 왔어요. 나카모토 사토시한테. 회신이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의견 교류도 하고 꾸준히 메일을 하면서 어떤 비트코인을 다듬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초로 10개의 비트코인을 전송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할피니도 채굴을 시작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채굴을 시작해서 스스로 70여 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요. 자,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장부를 혼자 쓰고 있으면 네. 아무리 좋아도 이건 개인과 개인 거래라고 그쵸. 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누가 거래할 대상이 필요하고요. 장부를 검증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니라 나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최초로 할핀이라는 사람이 같이 그 커뮤니티를 이루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소 두 명이더라도 분산 원장이 생기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비트코인이 진정 세상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 할피니를 시작으로 몇몇 사이퍼펑크 중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비트코인을 점점 좋아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이 기술을 추종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건 화폐 시스템이라고 고안을 해서 세상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화폐 시스템이라면 뭘 사거나 또는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테스트상에 송금은 해봤어요. 근데 네. 물건을 사본 적은 없는 거죠. 네. 화폐라면은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되게 재미있는 제안을 누군가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피자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원문을 그대로 썼어요. 우리 한번 재밌는 거래를 해보죠. 피자 2판을 보내주시면 제가 10,000 비트코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자 한 2개 정도 보내주시고요. 뭐 직접 만들어줬고 배달 시켜도 좋은데 배달 장난쳐서 제가 돈을 내게끔 하진 말아주세요. 저는 피자만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썼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걸 해볼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띵동 하고 피자가 온 거예요. 아, 정말로 피자가 왔어요. 네. 그냥 피자를 놓고 갔어요. 계산이 됐다라고 하고 실제 그때 배달 온 피자 사진입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에 배달 온 피자를 그 사람이 찍어서 인터넷에 저 정말 피자를 받았습니다라고 올렸죠. 그래서 그걸 보낸 사람한테는 10,000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네. 그 당시 돈은 41불이죠. 네. 그래서 가치가 낮은데 우리가 아까 첫날 배웠던 거 뭐였죠? 돈이 많아지면 가치가 네.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죠. 지금 1비트코인이 60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게 자, 굉장한 피자네요. 지금 왜 10,000비트를 줄 수 있었냐면요. 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첫날 배운 것처럼. 네. 네, 비트가 한 개만 있으면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10,000비트 전액을 다 주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뭐 20만 비트 정도 있으니까 뭐 20분의 1 정도는 가볍게 캐주얼하게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넘쳐나는 게 비트코인인데 네. 장난을 한번 쳐보자라고 10,000개를 준 거예요. 아, 네, 마찬가지로 통화가 너무 많으니까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피자로 교환이 된다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 증명이 됐어요. 어떤 작은 커뮤니티지만 이 비트코인이 한 번 증명이 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10,000 비트코인은 41불이라는 게 최초의 증명 원가가 돼버린 거죠. 네. 그 원가를 가지고 그러면 거래로도 할 수 있겠다. 비트코인을 내가 채굴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환전 창구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최초의 거래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가 생겼는데 마운트 곡스에는 원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아이템 거래소예요. 우리나라에 뭐 아이템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겠죠. 그런 거래소인데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P2P 아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이 교환소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세계 최초의 거래소를 만들어야지 하고 업종을 바꿉니다. 아. 피자데이 2달 뒤에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를 이름을 바꾸죠. 바꿔서 굉장히 이제 거래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요.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달러로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소문이 쫙 나겠죠. 거래소가 생겨서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캤던 혼자 집에서 심심풀이를 했던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너도 가입을 해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하루에 막 10배씩 올라요. 아. 네, 굉장히 10배씩 오르죠. 그러면 이거는 작년 겨울의 분위기와 비슷한 거죠. 더일 수도 있어요. 10배면 100만 원이 1,000만 원 가는 거니까 더 큰 폭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급등은 급등이 아니군요. 여기에 네. 비교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시세가 너무 낮아서 네. 0.008달러가 0.08달러가 되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장난스러운 수준의
어떤 뭐 놀이에 가까운 네. 급등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근데 이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점점 커뮤니티도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 2월 9일에 비트코인은 1달러의 벽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더 이상의 장난의 노름이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드 맥케일럽은 이제 1달러가 넘어가고 나서 회사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플을 창업합니다. 창업을 하게 되고 2014년에는 스텔라 루멘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그 마운트 곡스를 이제 매각을 했으니까 인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카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일본 문화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내친 김에 본사를 도쿄로 이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운트 곡스는 일본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잘 하고 있었는데 2011년 6월에 첫 번째 해킹이 발생을 해요. 이게 돈이 되니까 이제 해커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곳엔 항상 나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도난을 875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도난을 당해서 그 당시 시세가 15달러였는데 순식간에 1센트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뭐 한 99%, 99점 몇 프로 폭락이죠.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해킹을 네. 한번 당하니까 이렇게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뭐 다 같이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또 잘 복구했어요. 그래서 다시 1달러를 가고 굉장한 가파른 상승을 해서 1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두 번째 해킹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4년 2월에 75만 비트코인과 회사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10만 비트코인을 도난을 당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2011년과 달리 비트코인의 가격도 오른 데다가 양도 훨씬 많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회사는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저희를 괴롭히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시죠? 이때 남아있는 잔여 비트코인을 청산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네. 그것을 판매하는 게 양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나올 때마다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여파가 그 당시 그때 시세에 큰 변화를 주는 참 저희로서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그 2017년에 굉장히 큰 어떤 폭등을 경험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오히려 우리나라가 프리미엄을 주고 샀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과열됐던 그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72위였어요. 네. 그런데 1위는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오, 뜻밖이죠. 의외예요. 네, 뜻밖이죠. 네. 아. 굉장히 그런 제3세계 국가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상위권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최근에 네. 한 보름 전쯤에 검색을 해본 결과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1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네. 그리고 2위는 제가 말씀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이런 식으로 가나도 1, 2, 되게 3, 4, 5가 의외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런 나라에 가까워요. 네, 굉장히 의외예요. 20위까지의 우리나라는 없어요. 혹시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뭐 그런 지원을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작년 여름쯤에 터키에서 리라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달러 대비 러시아의 어떤 루블도 폭락을 했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날의 잘못으로 물가가 올랐고 네. 터키하고 러시아는 미국하고의 대립각 때문에 여파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어떤 이런 다른 영향으로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변동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곳에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네, 인프라가 잘 없고 이런 곳을 좋아하는데 이런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세계은행에서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한 20억 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은행 가서 계좌를 만들 때 네. 신분증을 내잖아요. 네. 그 신분증을 내면서 저의 신용을 체크하죠. 굉장히 가볍게 검사하겠죠. 그쵸. 통장을 만드는 정도는. 하지만 그 체크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이런
제3세계 국가에서는요, 네.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요. 아, 그냥 열악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도 잘 없고요. 뭐 원주민도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비트코인이 되게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주소는 신용 조회를 하지 않고 만들 수 있고요. 누구나 그렇죠. 만들 수 있죠. 뭐 이런 굉장히 쉬운 금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인구 은행 계좌를 만들기 못하는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일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